2024년도 기업진단 지도 먼저 풀어볼 거고요. 다른 과목보다 기업진단 지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선적으로 이 과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보통 기업진단 지도 같은 경우는 새로운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과목이기도 한데요. 일단 머리 자체가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면 아예 그것을 이제 이해하는 게 원래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나름대로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배우게 되는 개념들은 그냥 빨리 빨리 봐요. 근데 그거를 정독해서 보는 게 아니라 만약 기출 문제를 본다라고 하면 기출 문제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51번 같은 경우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먼저 풀지 않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나왔구나. 그리고 52번은 조직적에서 생산적 행동, 반생산적 행동이 나왔구나.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은 요거를 어떤 문제가 나왔구나를 한 두 번 정도 반복을 하다 보면 그 머리에서 내가 그래도 들어봤던 거네. 그래서 먼저 받아들이기가 좀 쉽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거와 우선순위가 높은 거, 그러니까 자주 출제되는 것들은 먼저 이거를 공부를 하면 되겠네. 그리고 거의 한 개 정도 출제됐던 거는 그 마지막에 암기 쪽으로 밀어놓고 좀 우선순위를 좀 달리해서 맞아야 되는 문제를 맞는 걸로 신출은 틀려도 상관은 없지만 원래 나왔던 애들은 이해를 해서 풀어내는 걸로 이제 우선순위를 둬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리를 할 때 그래서 같은 유형끼리 묶어서 정리를 해서 이게 좀 길어진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배울 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2024년도 기출문제도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51번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인데요. 과학적 관리법 또는 테일러리즘이라고도 하고 19세기 말부터 프레더릭 윈즐로 테일러에 의해서 개발된 관리 방법론인데요. 이때에는 2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공장 규모는 상대적으로 커졌지만 관리 방식에 의해서는 해당 작업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지, 하루에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스케줄링 할 수 있는 정보가 관리자가 아니라 현장의 승용공이라든지 장인들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준된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가 없었죠. 또 이제 교육하는 방식도 도제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작업자가 1대1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A 작업자와 B 작업자 간의 작업 방법이 다르고 또 결과에 대한 시간, 완료되는 결과에 대한 시간도 달랐죠. 그래서 이 한계점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테일러는 시계를 들고 다니면서 작업의 단위마다 시계로 측정을 해서 불필요한 동작을 제거하고 가장 효율적인 동작을 남겨서 가장 표준화된 방법을 찾고 그 작업에 대해서 작업 지시서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게끔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어요. 첫 번째 고임금 고노무비. 이거는 고임금. 원래 근로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경영 전략이기 때문에 고노무비가 아니라 저노무비가 맞고요. 개방체계와 미음에 해당되는 작업장의 사회적 조건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하시면 되고요. 차별성과급 제도, 생산성에 따라서 임금은 당연히 차등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차별성과급 제도 맞고요. 아까 테일러가 시간 연구했다고 했으니까 이 시간 연구도 맞고 작업에 대한 표준화, 과업의 표준. 그래서 디귿, 리을, 비읍이 맞습니다. 또 2013년도에도 같은 문제가 출제됐는데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어요. 기억을 보면 부품을 표준화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고 포드 시스템이 그 다음에 나오는 1910년도 정도에 나오는 방법인데요. 이때에는 컨베이어 벨트를 해서 좀 더 자동화를 시켰던 그 개념으로 테일러는 작업을 표준화시켰다고 하면 포드 시스템에서는 부품을 표준화하고 공정을 좀 자동화시켰다는 그 개념으로 기억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아닌 거예요. 니은은 과학 중심의 관리를 인간의 심리적, 사회적 요거는 이 시기 때에 나왔던 어, 단어들이 아니지만 당연히 이 시기 때 나왔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과학적 관리법에 대해서는 되게 부족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아요. 디귿은 동일 작업에 대해서 과업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고임금,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저임금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고임금, 아까 앞에서 나왔던
그 내용과 같아요. 작업을 전문화하고 전문화된 작업마다 직장, 그 작업마다 직장을 두어서 관리하게끔 한 거는 맞습니다. 작업 환경에 관계없이 작업자의 동기부여, 이 동기부여라는 말 자체에도 이 시기에 일단 언급이 되지 않았던 단어이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내용을 해서 총 정답은 니은디귿 리을로 구하시면 됩니다. 52번 조직에서 생산적 행동과 반생산적 행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약자를 보면 반생산적 행동에서는 counter productive work behavior로 counter productive가 비효율적인 뜻을 갖고 있거든요. 약자가 CWB라는 거. 그리고 이제 조직 시민 행동은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라고 해서 OCB라고 약자로 쓰고요. 조직 시민 행동은 크게 의미가 또 중요하거든요. 시스템에서 직접적으로 보상을 받지는 않지만 자발적이에요. 자발적으로 수행되어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행동으로 5가지가 있는데 업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는 특정 종류를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행동이 이타주의. 조직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준을 넘어 자신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성실성. 조직 생활에서 겪는 불가피한 불편함이나 불만 사항을 불평 없이 긍정적으로 감내하는 태도인 스포츠맨십.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정보를 공유하거나 상의하는 행동인 예의, 조직의 정치적 과정이나 의사결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행동이 시민 덕목,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윌리엄 앤더슨이 그 52에 대해서 개인을 도우면 52I, 조직 전체를 위한 행동이면 52O라고 또 2가지 분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조직 시민 행동은 생산적 행동에 속한다. 맞는 말이고요. 52는 친사회적 행동이며 역할외 행동, 자발적이라고 했잖아요. 역할외 행동이라고도 한다. 일탈 행동은 CW에 속하지만 조직의 해로운 행동은 아니다. 이 말이 틀렸죠. 해로운 행동입니다. 조직 시민 행동은 개인과 또 조직으로 해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개인은 52I 그리고 52O 이렇게 분류하기도 한다. CWB도 역시 개인적 범주와 조직적 범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53번 직무평가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요. 이 직무평가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는데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꼭 암기돼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직무평가 대상은 직무 자체다. 요 말이거든요. 요 말을 어떻게 하냐면 직무 수행자를 평가한다라는 말로 혼동해서 쓰게끔 나와요. 그래서 직무평가 자체는 조직 내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나 중요도를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고 직무 자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꼭 자주 출제되는 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직무들과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한다. 맞는 말이고요. 직무 수행자 평가하는 거 아니고 그 종업원의 기업 목표 달성도 평가하는 게 이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자체의 중요성, 난이도, 위험도를 반영하는 거.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또 방법도 또 출제가 다양하게 되거든요. 이 직무평가에 해당하는 방법과 직무 분석을 할 때 해당하는 방법을 또 섞어서 고르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직무평가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나 중요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점수법, 또 점수법을 또 다른 거랑 섞어서 구별하게 나오는데 점수법은 그냥 개별 직무 가치를 점수하여 평가한 거예요. 개별 직무 점수한 거는 점수법. 요소 비교법은요, 말 그대로 비교되는 그 직무에 해당되는 직무를 하나 선정해놓고 다른 직무를 기준 직무와 비교해서 직무를 상대적 가치를 도출하는 게 요소 비교법. 그래서 점수법과 요소 비교법도 역시 구분져서 알고 계셔야 돼요. 개별은 점수법, 상대적 비교, 요소 비교법. 서열법은 각 직무를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매기는 방법이고 분류법은 미리 정해진 등급 기준에 따라서 직무를 분류하는 방법이에요. 직무 분석이라는 거는 직무평가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나 중요도를 평가하는 건데 직무 분석은 적절한 인력 확보와 인력 개발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무 분석을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방법은 면접법, 질문지법, 관찰법, 중요사건 기록법, 작업기록법, 경험법 이런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꼭 알고 암기를 해야 되는 건 직무평가는 대상이 직무 자체다.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54번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인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첫 번째 노동쟁의 조정은 노동위원회에서 담당을 한다. 라고 하는 거는 55조에 따르면 노동쟁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를 두는 것으로서 조정은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말은 맞는 거죠. 노동쟁의 조정은 조정, 중재, 긴급조정 등이 있다. 요거는 52조에 따르면 그 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각 조정 또는 중재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고, 또는 이제 76조에 따르면 쟁의회의가 공익사업관하는 것이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에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에는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종류가 세 가지, 조정, 중재, 긴급조정 등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노동쟁의 조정 방법에 있어서 임의조정 제도를 허용하지 않는다. 요 말은 아까 노동위원회에서 그 노동쟁의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적 조정 중재라고 하고, 이거는 임의 조정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은 이제 틀린 문장으로 해서 고르시면 되고, 확정된 중재 내용은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70조에 따르면 중재 재정의 내용은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맞는 문장이고, 마지막에 노동쟁의 조정 등 조정은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작성해서 관계 당사자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60조에 따르면 그 조정안을 작성해서 이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붙여서 공표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고르시면 돼요. 노동쟁이 관련된 문제 중에 2021년도에는 그 노동쟁이 종류에 대해서 나왔었거든요. 그 하나 파업, 준법투쟁, 불매운동, 생산통제는 같은 성격이고 대체 고용은 아닌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인 거예요. 노동쟁이의 종류로는 크게 그 집단적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것, 파업, 규정을 안 지키던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서 작업 능률을 떨어뜨리는 것, 준법투쟁, 기업의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사지 않아요. 불매운동, 작업 속도를 늦추거나 게을리해서 생산성을 떨어뜨려요. 태업,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업무를 방해해요. 뭐 장비를 뭐 손상을 입힌다든지 해서 사보타주, 플랜카드 등을 들고 작업을 저지하거나 참여를 독려하는 거, 피켓팅 이렇게 해서 6가지가 이제 노동쟁의 종류로 나온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종류를 고르라고 했던 거죠. 55번은 조직 설계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 조직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유형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조직 설계를 할 때에는 우리 조직이 어떤 기술을 쓰는지 또는 어떤 환경에 있으며 어떤 전략을 추구하고 조직의 크기가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고려해서 기계적 구조가 맞는지 유기적 구조가 맞는지 그거의 사이에 최적의 균형을 찾는 과정을 조직 설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기술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당연히 공식화가 증가하며 복잡성이 증가하므로 직권화보다는 분권화로 갈 가능성이 높죠. 이게 조직의 규모가 적용이 되는 거고, 싸게 많이 파는 것이 목표라고 하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계적 구조가, 독창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하면 창의성을 위해서 차별화, 혁신 전략이 중요하며 유기적 구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바로 전략 내용인 거고, 변화가 거의 없고 예측 가능한 환경이다라고 하면 과거에 뭐 제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정해진 절차대로 움직이는 기계적 구조가 효율적이고, 기술 변화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IT 같은 것은 상황에 맞춰서 즉각 대응할 수 있으므로 유기적 구조를 한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 조직의 투입물, 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환시키는 모든 지식, 도구, 기법, 절차를 모두 총칭한 게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을 크게 분류하는 이제 중요한 세 명의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드워드와 페로우와 그 톰슨 3가지가 있는데요. 요거에 대한 기출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조직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유형은 크게 학자가 우드워드, 페로우, 톰슨이 있다. 그럼 우드워드는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기술의 복잡성을 가지고 기술을 소량 단위, 대량, 영속 공정, 생산 기술로 나눴어요. 그래서 고객이 주문에 따라 특수한 제품을 소량으로 생산한다. 소량 단위 생산 기술,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 생산한다. 그러면 기계적 구조가 좀 더 맞겠죠. 대량 생산 기술, 원료 투입부터 산출까지 전 과정에 자동화된 시스템, 기계 시스템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하는 연속 공정 생산 기술. 요거는 유기적 구조가 맞다라고 구분하는 기술 복잡성에 따라서 소량 단위, 대량, 연속 공정 생산 기술로 나왔던 거. 우드워드. 페로우는 업무 수행 중에서
새로운 문제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 거에 따른 과업 다양성, 그리고 뭐가 발생했을 때 매뉴얼, 수식, 논리적 절차대로 해결이 가능한지를 보는 안가 아니면 직관 경험에서 의존을 해야 되는 정도에 따라서 일상적 기술, 공학적 기술, 장인 기술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외가 적고 분석이 아주 쉬운 거는 일상적 기술이라고 했고, 기계적 구조가 적합하고 높은 공식화와 직관화가 있다. 공학적 기술은 예외는 많지만 논리적으로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유연하지만 중앙 집권적, 많은 예를 다루지만 체계적인 지시가 존재하는 게 공학적 기술. 장인 기술은 예외는 상당히 적지만 분석이 상당히 어렵고 뭐 직관과 뭐 이런 감이 필요한 경우죠. 분과나 매뉴얼보다는 작업자의 오랜 경험과 직관이 중요한 것이므로 이것을 이제 장인 기술이라고 한 거예요. 페로우는 장인 기술. 그리고 톰슨,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비일상 기술로 해가지고 왜 예외가 많고 분석이 어려운 경우는 이제 비일상적 기술이라고 했고, 고도의 유기적 구조와 전문가들의 수평적 협력과 팀워크가 필수적이다. 이걸로 나눈 게 이제 비일상적 기술, 일상적, 공학적, 장인 기술, 비일상적 기술로 분류한 것은 페로우. 톰슨은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분류를 했는데요. 부서나 작업 단위 간에 일이 얼마나 서로 얽혀져 있는가를 기준으로 기술을 분류했는데, 중개형 기술, 연속형, 뭐 기술이라고 하고 연결형 장치형 다 같은 말인 거예요. 기술, 집약형, 집중형 기술 이렇게 했어요. 중개형 기술 같은 경우는 집합적으로 상호 의존적이고 표준화, 규칙, 각 지점들, 그러니까 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본사가 있고 각 지점들 사이에 서로는 그러니까 각각 매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각각 운영이 한다라고 하면 서로 상관은 없지만 규칙은 본사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중개형 기술이라고 하고, 연속형, 연결형, 장치형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어떤 공장에서 A 산출물이 B 부서의 투입물로 들어가는 경우를 예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될 때. 이때는 계획과 스케줄링도 맞아야 돌아가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그리고 대량 생산 라인에서 산출물을 B 부서의 투입물로 넣는 이런 과정에서는 연속격 기술과 연결형 장치형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집약형, 집중형 기술 같은 경우는 서로 상호 의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가 정보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 라는 거는, R&D 팀은 서로 정보를 많이 주고 토일이나 타협을 이런 게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약형, 집중형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호 의존성에 따라서 중개형, 연속형, 집약형 기술로 구분한 거는 톰슨. 이렇게 해서 골라내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나왔어요. 우드워드는 아까 소량 생산 기술, 대량 생산 기술, 연속 공정 생산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페로우는 일상적, 비일상적, 그리고 장인 기술, 공학적 기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톰슨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개형 기술이 있었고, 이제 연속형, 집약형 기술 이렇게 있어서 이제 골라내는 문제였어요. 요것도 그래도 종종 출제되고 하는 거니까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그 조직구조 설계 상황 요인에 해당되는 걸 모두 고르면 실어했어요. 아까 여기 기술에 대한 기출문제가 확장해서 나온 게 2024년도에 나왔던 거고, 2021년도에는 그거가 이제 조직 설계에 영향 주는 거 맨 처음에 했던 거 있잖아요. 어떤 기술을 쓰고 어떤 환경에 있으며 어떤 전략을 추구하고 조직 규모가 얼마나에 따라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잖아요. 그 조직 설계에. 그래서 그 해당 사항, 조직 규모, 전략, 환경, 기술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답은 저기 5번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표준화 빼고 이제 규모, 전략, 환경, 기술 이렇게 맞는데, 보통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체적 계략적인 거가 이제 전년도에 나왔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 중에서 하나를 세부적으로 나오는 게 보통 기출문제의 경향이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56번 수요 예측 방법 중 정성적 방법에 대해서 고르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수요 예측에 관련된 기출문제는 정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예요. 정성적 방법이니까 델파이법, 시장조사법, 자료유출법, 판매원 의견종합법은 맞고요. 이동경급법은 정성적 방법은 아닌 거죠. 그래서 2번을 고르시면 되고, 한 번 더 정리하고 갈게요. 수요 예측 방법에서 정성적과 이제 정량적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정성적에서는 델파이법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델파이법, 시장조사법, 전문가 의견법, 자료유출법, 판매원 의견종합법 이렇게 있고, 정량법 방법에서도 오히려 정성적보다는 정량적 방법이 좀 더 많이 나오기는 해요. 자주 틀리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정량적 방법에서는
정기수요, 단순이동평균법, 지수평할법, 추세분석법 중에서도 이제 단순회귀 분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먼저 정서적 방법 중에서 먼저 보면 시장조사법은 말 그대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하는 거, 그게 시장조사법이고, 전문가 의견법은 특정 전문가 모여놓고 토론하여 의견을 나누어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데, 여기에 단점이 뭐라고 했냐면 권위 있는 사람이 에게 대한 의견이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의 단점을 보완한 게 델파이법의 익명으로 의견을 수집하고 의견을 조정하는 집단 의사 기법, 델파이법인 거죠. 그래서 설득력 있는 특정인의 목소리 큰 사람을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이 이제 델파이법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료 유추법. 예측하려는 제품에 대한 과거의 데이터가 없을 때 과거에 출시되었던 유사한 제품의 수요 패턴과 성장 과정을 참고해서 미래 수요를 유추하는 방법이고, 판매원의 의견조합법은 소비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영업사원들의 예측치를 지역별, 담당별로 모아서 경영진이나 영업관리자 검토 수정을 한 다음에 수요 예측하는 방법을 이제 판매원의 의견종합법이라고 하고요. 정략적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긴 해요. 시계열 분석에서 중요한 문장 하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종속 변수인 수요에 관련된 것은 과거 패턴이 미래에도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의 근거를 둔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지문에 잘 나오는 문장의 하나. 두 번째는 변동 요인도 문장에 잘 나와요. 추세, 계절성, 순환 변동, 우연 변동이 있다. 불규칙 변동. 요 네 가지도 골라내는 것도 지문에 많이 들어가요. 종류로는 전기 수요, 단순 이동, 지수평할법, 추세 분석법 이렇게 있다라고 했는데, 전기 수요는 그냥 가장 최근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갑자기 튀는 값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큰 오차가 발생하기 쉬운 거 전기 수요법. 단순 이동평은 일정 기간 동안에 모두 더해서 산출 평균을 낸 게 이제 단순 이동평균법인데, 여기에서 장점으로는 뭐냐면 앞에 전기 수요법에서 우연 변동에 대해서 오류가 크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튀는 거, 위로 튀는 거, 아래 튀는 게 서로 상쇄가 시킬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산술 평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연 변동에 주로 작용하는 게, 유용할 경우가 이제 단순 이동 평균법이에요. 그래도 요 방법 중에서도 문제가 더 잘 나오는 거는 지수평할법인 것 같아요. 계산 문제도 나오고. 실제 수요량과 예측치 간의 오차에 대해서 지수적 가중치를 반영한다고 했어요. 또 한 가지 잘 나오는 문장이 과거 자료보다는 최근 자료에 더 큰 비중을 둔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식에서 보면 직전 기간의 실제 값의 알파를 곱해주고 직전 기간 예측 값의 1-알파를 곱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1-알파 같은 경우는 1보다 항상 작은 값이기 때문에 계속 곱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ft-1의 기존의 값이 다 곱해진, 그러니까 1-알파의 제곱 형태로 들어가져 있는 값들에 대한 곱이 다시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전 거는 계속 곱해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작아지는 거고, 최신의 데이터는 덜 곱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비중을 둘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지수평할법, 지수적 가중치, 지수평할법 알고 계셔야 되고, 단순 이동은 산술평균이에요. 단순 산술평균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세 분석법이 있는데요. 여기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단순하게 분석이에요. 모든 상황에 추세 분석 비교를 할 수는 없고, 그게 이제 변수가 시간에 대해서 종속 변수 이렇게 둘 때, 시간에 대해서 독립 변수를 둘 때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단순회귀 분석법인데요. 이게 뭐냐면 모든 점들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직선을 하나 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때 그냥 단순 산술 평균을 해버리면 위쪽 아래쪽에 대한 부분은 서로 상쇄가 돼서 오차가 작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곱의 합으로 작아지는 값수를 찾는 것. 그게 이제 추세 분석법이에요. 그래서 최소 자승법. 오차가 작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들이 최대 자승법 이렇게 나온 건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추에서 치읓이랑 채소랑 치읓 이렇게 해서 조금 안 헷갈리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암기를 하시고 이제 문제를 적용해서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 수요 예측 기법에 따른 기출문제를 모아서 보면 2025년대는 인력의 수요 공급을 예측하는 기법들 중에서 수요 예측 기법을 고른 것은 쇄기 분석, 델파이법.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고요.
2023년도에는 그 지수평활법에 대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수요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 자료보다 최근 자료를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논리에 근거한 지수평활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려라고 했는데, 이 수식이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전 실제값, 직전 기간의 실제값의 그 오차에 대해서 평활상수를 곱해준다고 했으니까, 그 직전 기간의 예측값을 뺀 값에 평활상수를 곱한 것을 직전 기간의 예측값에 더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보면 실제값이 1200이고 예측값이 1000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차가 200이고 평활상수 곱해주면 0.05니까 10이잖아요. 그래서 직전에 예측값 1000에 10을 더하면 1010. 그래서 답은 2번이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제 56번 2020년도에는요.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나왔는데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델파이법 방법은 여기서도 정량적이 아니고 정성적이라고 했죠. 이동평균법은 과거 수요 예측치가 아니라 실제값이에요. 실제값의 평균을 예측하는 거고, 시계열 분석법의 변동률 추세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 단순회기 분석법에서는 수요량의 예측은 최대 자승법 아니라고 했죠. 최소 자승법. 지수평활법은 과거의 실제 수요량과 예측치 간의 오차에 대해서 지수적 곱셈 형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1-알파가 계속적으로 곱해지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 지수적 가중치를 반영해 예측한다. 정답은 5번이에요. 수요 예측의 시계열 분석의 변동. 이게 아까 나왔던 문장이라고 했죠. 추세, 계절, 순환, 불규칙 있다고 했죠. 위치 변동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3번. 수요 예측을 위해서 시계열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시계열은 장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종속변수의 수요의 과거 패턴이 미래에도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문장 또 나왔죠. 전기수요법은 가장 최근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수요가 안정적일 때 효율적이다. 맞는 문장이고요. 이동평균법은 산술평균이기 때문에 우연변동에 아주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 N기간 데이터를 산술평균하거나 가중평균하여 다음 기간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산술평균으로. 네 번째는 추세분석법은 과거 자료에 뚜렷한 증가감소 추세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은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과거 수요와 추세 선상 예측치 간의 오차의 합이 아니었죠. 오차 제곱의 합이었잖아요. 그래서 최소자승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문장이 틀린 거예요. 지수평활법은 추세나 계절 변동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으나 평활상수를 작게 하여도 최근 수요 데이터의 가중치를 과거 수요 데이터의 가중치보다 작게 부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번도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4번. 앞에는 뭐 설명이 있지만 끝에는 결국은 수요 예측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한 거예요. 앞에는 괜히 혼동을 주기 위해서 어렵게 출제 낸 것처럼 한 것 같아요. 수요 예측 아까 했었던 뭐 그 조사법 설문지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단순이동, 산술평균 한다고 했죠. 시계열 분석, 그 시계열 4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델파이법 설득력있는 특정인에 의해 특정인 예측 결과하는 장점인데 이걸 안 한다고 했잖아요. 특정인의 그 힘 있는 그 특정인에 의해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익명으로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거에서 합의점을 찾는 그런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나오는 말이기는 한데요. 제가 그래서 수식을 한번 다 풀어서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지수평활법에 왜 그 최근 수요 데이터의 가중치를 과거 수요 데이터 가중치보다 작게 부과할 수 없는지 그에 대해서 하면 이 수식을 한번 볼게요. 이 수식을 FT-1과 FT-2 그리고 FT에 대해서 수식을 직접적으로 대입을 하면 최종의식은 이렇게 돼요. 분배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알파의 AT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알파의 AT2 그 다음에 알파의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의 AT 마이너스 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의 데이터로 가면 갈수록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더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수요 데이터의 가중치가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최근 수요 데이터의 가중치를 과거 수요 데이터의 가중치보다 작게 부과할 수 없다라는 말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수적 가중치로 사용해서 하는 거다. 이 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57번 총괄 생산계획 기법 중에서 휴리스틱 계획 기법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골랐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선형계획법, 매개변수 이행 생산계획, 생산전환 탄세법, 서치 디시즌 룰, 경영계수 이론 중에서 선형계획법이 틀린 것으로 이제 1번을 고르시면 되는데, 총괄 생산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수요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고용 수준, 재고 수준, 하청 잔업 등을 조정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이거의 이제 방법으로는 수리적 최적화 기법, 휴리스틱 기법, 도표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수리적 최적화 기법은 그러니까 생산 시스템을 수학적 모델로 표현을 하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비용이 최소가 되는 단 하나의 최적해를 도출하는 기법인데요. 그래서 대표적 기법으로는 선형계획법, 수송계획법, 선형결정모형, LDR, LP 이렇게 되는 이 모델이 종류가 있고, 휴리스틱 기법은 상대적으로 수리적 최적화 기법보다는 그런 그 수학적 최적화 모델이 없어요. 아니면 너무 복잡하거나 현실 적용이 어려우면 경험적 규칙이나 컴퓨터 탐색을 통해서 최적해에 가까운 근사해를 찾는 방법인데요. 매개 변수에 의한 생산 계획, 생산률과 고용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매개 변수를 설정해서 조정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 생산 전환 탄세법, 미리 정해진 몇 단계의 수준만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조절하는 방식, 서치 디시즌 룰, 그래서 컴퓨터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가능한 수많은 생산계획 조합을 체계적으로 탐색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적게 드는 대안을 찾는 방법이 서치 디시즌 룰이에요. 그리고 경영계수 이론 같은 경우는 과거에 숙련된 관리자가 내렸던 의사결정의 데이터를 다중회계 분석을 해서 그 패턴을 모델로 만든 거예요. 경영계수 이론. 마지막으로 도표법은 누적 소료량과 누적 생산량을 도표로 그려서 시각적으로 비교를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조정해 나가는 기법이 도표법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휴리스틱 기법이 이제 기출 문제에 나왔던 겁니다. 58번 신 QC 7가지 도구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이 되는지 골라내는 문제인데요.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에 필요한 실시사항을 시계열적인 순서에 따라 네트워크로 나타낸 화살표 그림을 이용하여 최적의 일정 계획을 위한 진척도를 관리하는 방법. 여기서 화살표 그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퍼트가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이게 바로 에로 다이어그램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새롭게 출제된 게 뭐냐면 신 QC 7가지 도구예요. 예전에는 그냥 신이라는 말이 붙은 게 아니라 QC 7가지 도구였거든요. 그거에 해당되는 기출 문제가 2023년도, 2019년도에 나왔어요. 56번을 보면 식스시그마 분석 도구 중 품질 결함의 원인이 되는 잠재적인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표현해 준 거. 그게 바로 원인 결과 분석 도구,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PC본 다이어그램, 어골도라고 불리는 거죠. 2019년도에는 품질 개선 도구를 종류별로 주고 해당 용도를 바르게 연결한 거를 이제 찾아내는 문제인데요. 체크시트는 품질 데이터와 정리와 기록, 히스토그램은 중심 위치 및 분포 파악, 파레토도는 원래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80%의 결과가 20%의 원인으로 발생한다는 개념으로 그 데이터를 빈도나 크기 기준으로 분류해서 막대 그래프와 누적 꺾은선 그래프를 함께 표시하는 게 바로 파레토도인데, 공정의 관리 상태를 판단한다. 그럼 요거는 관리도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특성 요인도는 이제 56번에 나왔던 것처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인들을 정리한 거 맞는 거예요. 산전도는 이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신 QC 7가지 도구하고 그냥 QC 7가지 도구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신규시 7가지 도구 중에서는 크게 보면 친화도법, 연관도법, 개통도법, 매트릭스도법, 매트릭스 데이터 해석법, PD, PC법, 에로우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에로우 다이어그램 문제가 나온 거고요. 그 9버전에서 나왔던 이제 QC 7가지 도구는 파레토도, 특성 요인도, 체크 시트, 히스토그램, 산점도, 관리도, 층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QC 7가지 도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 정량적인 데이터를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 QC 7가지 도구들은 대부분은 이제 정성적인 데이터를 이제 분류해내서 거기에 핵심 문제를 찾아내는 그런 걸로 이제 조금 차이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차례대로 보면
최근 들어 출제되는 게 신 QC 7가지 도구거든요. 그래서 친화도법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어떤 데이터들을 넓게 펼쳐져 있는 거를 유사성 있는 것끼리 그룹화져서 정리를 하면 거기서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친화도법이고, 연관도법은 문제가 되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 그거를 그 인과관계처럼 화살표식으로 해서 그거를 표시를 하다 보면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게 관계 다이어그램이고요. 개통도법은 영어로 표현하면 트리 다이어그램이에요. 말 그대로 트리처럼, 트리 구조처럼 점점점 숫자, 그 목적, 수단으로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는 듯이 개통적으로 전개하는 방법이 개통도법이고요. 매트릭스 도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주 보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 요소를 가로와 열로 배치를 한 다음에 그 교차점에서 어떤 것을 표시를 해서 그거에 대한 해결점을 이제 찾아내는 거. 그게 매트릭스 도법이고요. 매트릭스 데이터 해석법 같은 경우 우리가 그 이론 같은 거 공부를 할 때 그래프가 나오면 이런 그래프를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노력과 영향 관계를 본다 그러면 이렇게 구분줘서 네 가지 분류로 이렇게 그래프 그린 거. 그런 형태가 이제 매트릭스 데이터 해석법이에요. PDPC는 이제 프로세스 디시전 프로그램 차트라고 해서 목표 달성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태를 미리 예측하고, 대표적으로 이런 거를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고 예방 중대재해 발생 시 뭐 대응 시나리오 작성을 할 때 그런 그림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PDPC 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에로 다이어그램은 이제 우리 산업안전 1반에서 그 문제 기출문제의 퍼트 그림 있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로 다이어그램에서 작업의 순서와 상호관계를 화살표나 노드와 화살표 관계로 이용해서 네트워크로 나타내는 일정을 관리하는 기법이 바로 에로 다이어그램이에요. 그 예전에 더 출제됐던 QC 7가지 도구를 보면 파레토도, 이게 그 중간에 이제 요게 이제 막대 그래프하고 여기에서 누적 곡선을 두 개를 같이 그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원래는 전체 문제의 80%가 20%의 원인에 발생하는 파레토 법칙에 기반해서 이제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를 선정할 때 쓰는 건데, 이게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 좌표에 해당되는 막대 그래프고요. 여기 50, 60, 70, 80, 90, 100 나오는 이제 누적 그래프인 거예요. 그러면 누적 그래프의 80% 녹색 선으로 구분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 80%에 해당되는 게 이제 A, B 요건 거죠. 요게 이제 전체의 이제 원의 핵심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원래는 80%의 20%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요 하나가 80%를 이제 차지하고 A 하나의 원인 요소가 전체 20%를 차지한다라고 그걸로 해야 되는데, 요 그림으로 해석하다 보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요 파레토도에서 핵심 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이제 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려지는 거 파레토도라고 보시면 되고, 특선 요인도가 기출문제에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요게 이제 바로 어골도,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 원인 분석을 해 나가는 거, 특선 요인도 원인 결과 분석도라고 했어요. 원인 결과. 그리고 체크시트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거죠. 데이터를 종류별로 분류해서 기록하기 쉽도록 미리 설계된 표 같은 걸로 한 거. 그리고 히스토그램은 그 계량치 데이터, 정량적 데이터를 분포 상태를 알기 위해서 구간별로 빈도수를 막대 그래프로 표현한 것, 그게 히스토그램인 거죠. 산점도는 두 개의 XY 관계를 좌우평면의 점을 찍어서 나타낸 그림, 이걸로 가지고 상관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삼점도. 관리도는 그 상한선과 하한선 그거를 놓고 중심선에 대해서 그거의 흐름을 파악을 해서 이게 안정한 상태인지 이상 원인이 발생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정관리의 유지를 힘쓰는 그런 거는 이제 관리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층별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전체 예를 들면 뭐 분량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막 섞여져 있어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보다 보면은 어떤 게 핵심 문제가 파악할 수가 없지만 그 전체 분량 문제를 어떻게 뭐 업종별로 나눠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이제 계속 종류별로 원료별 아니면 작업 방법별 이렇게 구분을 져다 보면 거기에서 어떤 구조적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구체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층별이라는 걸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종류별로 해서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이다, 이런 방법이다라는 거는 알아야 골라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9번 도요타의 생산 방식의 주축을 이루는
지트 시스템의 장점에 해당되는 거. 이게 지트 시스템도 기출문제에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목표가 재고가 0이고 낭비가 없는 것을 가장 효율 극대화하려고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 시스템은 1970년대에 도요타 자동차 개발을 할 때 나온 개념이고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나오는 용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풀방식을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풀방식. 지트는 풀방식이다. 왜냐면 풀이라고 하는 건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누가 잡아당기냐면 고객의 주문이 발생하면 고객의 주문이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정에서 당겨온다. 그래서 풀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반대적으로 나오는 게 MRP는 푸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수요를 예측을 해서 밀어내는 거. 부품을 미리 밀어낸다. 그때는 푸시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지트 시스템에서는 주문이 발생했을 때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풀 시스템. 지트는 풀 시스템. 짓불 없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트 시스템은 풀 시스템이다. 그리고 소로트 생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로트라는 거는 하나 생산 라인에 그 생산할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량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 대량 생산은 재고를 일단 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로트 큰 로트 생산일 거예요. 근데 소로트는 당연히 재고를 줄이는 거에 대한 것으로 하면 소로트 생산이 맞는 거죠. 그래서 생산 준비 시간을 줄여서 작게 자주 생산하는 거, 그 대응성을 향상시키는 거 소로트 생산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칸반이에요. 칸반이라고 하는 거는 작업 지시 및 부품 운반을 위한 정보 전달 카드로 칸반을 사용했다는 거. 그래서 칸반도 지트 시스템. 포카요케는 그 작업자의 부주의의 실수가 불량이나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오류 방지 설계하는 것도 지트 시스템인 거예요. 포카요케, 풀프루프. 또 안돈이라는 거는 일본 말인데 그게 이제 등이라는 게 있어요. 휴대용 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말 그대로 시각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에 왜 작업자에게 라인 정지 권한 부여를 하냐면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거를 다음 라인으로 보내버리면 불량품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불량품을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세트로 라인 정지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OS, 그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그리고 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산 작업자가 여러 공정을 수행하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지트 시스템은 U자형 라인이에요. 왜냐면 이거랑 이제 대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일자형 라인이거든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1번부터 10개의 라인이 있다라고 봐봐요. 그러면 일자형이면 1, 2, 3, 4, 5, 6, 7, 8, 10까지 이동을 해야 되고 다시 일공정으로 오기 위해서는 그 거리가 일자형이기 때문에 그 아무 일도 안 하고 1번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U자형을 만들면 1번과 10번, 그러니까 10라인이라고 하면 U자형이면 1번과 10번이 상당히 가깝죠. 그러면은 10번을 끝내고 바로 1로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선을 줄이고 공간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거죠. 그리고 U자형이면 대응적으로 1번과 9번, 2번과 8번 뭐 이런 식으로 앞뒤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U자형 라인도 역시 지트 시스템의 특징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채찍 효과의 최소화. 요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문구 중에 하나예요. 채찍 효과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공급망에서 예를 들어 소비자가 아주 작은 변동이 각각 단계를 다 거치고 나면 그 생산자 쪽 입장에서는 어떤 주문과 재고 뭐 비용이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채찍 효과잖아요. 근데 그 채찍 효과를 최소화시키는 것 역시 지트 시스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1번 한정된 수의 그 공급자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을 해야지만 채찍 효과도 작아지고 재고도 역시 잘 관리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미래의 수요 예측에 근거한 이게 미래 수요 자체가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트 시스템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미래 수요에 관련된 거는 그 푸시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상반되는 지트 시스템과 상반되는 거 MRP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2번이 틀렸어요. 3번은 지트 생산으로 원자재 제공품 제품의 재고 수준을 당연히 줄이는 거죠. 재고 수준을 아까 제로라고 그랬잖아요. 재고 수준을 줄이고 낭비를 제거. 4번은 이제 U자형으로 해서 유연한 설비 배치를 하고 다기근공으로 작업자 수를 줄인다라고 했어요. 생산성의 낭비 제거로 원가를 낮춘다. 이 개념도 맞는 거죠. 그래서 59번은 답이 2번이에요. 그래서 또 이것도 유사한 기출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볼게요.
그 지트 시스템은 되게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트 시스템이 얼마나 자주 나왔냐면 2022년도에는 그 지트 시스템의 특징으로 해서 골라내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지트 시스템에서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하여 부품 및 공정을 표준화한다. 맞는 내용인 거고요. 지트는 제조사와 공급 간의 긴밀한 협력, 당연히 필요하겠죠. 납품 시기를 정확하게 조절하여 재고를 최소화한다. 맞아요. 지트 환경에서 작업자는 다양한 다기능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공정의 유연성을 높이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죠. 칸반 시스템이란 도요타에서 적용하는 시스템으로 맞다고 했죠. 그 작업자들이 칸반이라는 마분지 카드를 통해서 작업을 전달받고 정보를 기록한다. 맞아요. 그래서 지트 시스템에서는 재고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칸반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3번 그 채찍 효과란 채찍의 그 손잡이에서 작은 움직임만으로 채찍의 끝부분에서 심하게 요동치는 것처럼 소비자로부터 멀수록 그 공급 사슬의 끝에 있을수록 수요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채찍 효과, 이것도 개념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트 생산 시스템에서는 채찍 효과를 최소화하려고 한다. 22년도에는 58번에 뭐라고 했냐면 생산 시스템의 특징에 관련된 거를 골라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부품 공정의 표준화 맞아요. 이 단어도 많이 나오죠. 표준화, 공급자 간의 원활한 협력 이것도 자주 나와요. 채찍 효과 발생 요거를 원래는 없애는 게 이제 지트 시스템에서 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찍 효과 발생 요게 3번이 틀렸어요. 다기능공 맞아요. 칸반 시스템 맞고요. 2019년도에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트 생산 방식 특징을 골라내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칸반 요 개념 나왔죠. 그리고 푸시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푸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수요가 발생했을 때 풀한다고 그랬죠. 당긴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짓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풀 시스템에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소로트 생산 맞고 U자형 라인의 유연한 설비 배치 그리고 다기능 작업자 활용 맞아요. 불필요한 재고와 가행 생산 배제 맞죠. 그리고 16년도에도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이제 그 전에도 다른 분들이 보시면 그 기출 문제가 같은 게 안 나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게 많은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기출 문제가 상당히 많이 겹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먼저 맞추시면 대부분들은 60점 아니면 50점 정도는 되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몇 개 나오지 않았던 거를 몇 개만 더 맞춰도 60점을 넘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이제 우선순위를 다수 출제된 거 우선순위를 하면 되실 것 같아요. 지트 시스템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볼게요. 수요 예측을 통해 당연히 틀렸어요. 수요 예측을 하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트 시스템에서는. 이게는 푸시 이거지만 지트 시스템은 풀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요 예측이라서 1번이 틀렸어요. 두 번째는 팔리는 만큼만 만든다. 이 개념은 다 알지만 푸시 생산 방식이 아니라고 했죠. 요건 좀 저희 틀린 문구네요. 숙련공을 육성하기 위해서 작업자의 전문화 추구를 한다. 요것도 개념이 안 맞고 그다음 프로프 시스템을 활용한다 했잖아요. 이게 포카요계라고 해가지고 오류를 방지한다. 요거 맞아요. 설비 해치를 U자인화로 구성해요. 준비 교체 횟수를 당연히 최소화한다. U자 라인에 그 구성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음 문제를 보면 그 여기에서 그 전문화라고 하면 한 작업에 대해서 되게 특출나게 잘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트 시스템은 다기능공을 육성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살짝 관련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14년도에도 도요타 생산 방식의 낭비를 철저하게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트 시스템 또 관련된 게 또 나왔어요. 여기에서 모두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였는데 기본적으로 칸반 방식, 생산 평준화, 생산 주문의 단축, 데로트화. 이게 틀렸네요. 소로트화잖아요. 그래서 틀렸고, 오리키에 의해서, 오리키 아니에요. 도요타 생산 방식인 거죠. 오리키 아니에요. 그리고 자동차 라인의 라인 정은 안돈 맞아요. 오작동 맞고 OS의 활성화 맞아요. 그리고 고객이 주문해서 생산이 시작되며 부품의 생산과 공급 후속 공제 필요한 걸로 풀 시스템 맞다라고 했어요. 생산 준비 비용과 재고 유지 비용 균형점이라 로트 크기를 결정하며 로트 크기 큰 것을 추구하는 시스템 당연히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과는 디글 리을이 맞아요. 그리고
2013년도에도 그 생산 시스템에 섞어서 물어보는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모듈 생산 시스템은 이제 단락기 요구 강화, 원가 절감을 위해서 부품 또는 단위 조합에 따라 고객의 다양한 주문에 대응하는 생산 시스템이 맞고요. 자체 소유객 MRP 요것도 이제 기출 문제 최근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주 일정 계획을 기초로 해서 완제품 생산이 필요한 것을 미리 계획을 하고 그거를 이제 발주하는 시스템인 거죠. 적시 시스템, 지체 시스템이죠. 여태까지 나왔던 거. 그래서 부품 자재는 필요한 시기에 그 수량만큼 그 생산을 하는 거고, 이제 낭비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는 것을 목표로 삼는 시스템이 적시 생산 시스템이었어요. 유연 생산 시스템은 이제 FMS라고 해서 CAD, CAM, MRP 등의 기술을 도입해서 생산 설비를 빠르게 전환하여, 여기 이 말이 틀렸어요.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닌 거죠.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라 그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이 맞겠죠. 유연 생산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이 말이 틀렸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그리고 5번째 셀 생산 시스템에서는 숙련된 작업자가 컨베어 라인이 없는 셀 내부에서 전체 공정으로 책임지고 완수하는 사람 중심의 자율 생산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거는 맞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60번 유용성이 높은 인사선발 도구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것도 빈출이긴 한 것 같아요. 네, 그 보통 기출 문제를 잡으실 때 어려워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데 자주 출제되는 것들은 꼭 이해하고 넘어가서 맞춰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헷갈리긴 하지만 빈출이기 때문에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인사선발 도구의 개념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 이게 사실은 전체 지원자 집단을 그 100명이라고 하면 그 100명 중에 어떤 합격선이 있고 그 합격선에 의해서 뽑힌 사람이 뭐 30명이다라고 하면 그 30명이 모든 합격자가 일을 잘하진 않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그 100명을 그냥 다 뽑았다고 가정하고 그 100명을 일을 시켜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시험 점수를 시험을 보고 일을 시켜보면 그 중에서 시험 점수는 낮아도 일을 잘할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오류 탈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근데 실제 회사에서는 오류 탈락인 사람을 일을 시켜볼 수는 없지만 이론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렇게 분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합격선에 의해서 합격한 사람, 그리고 합격은 했지만 일을 잘 못하는 사람, 그리고 불합격을 했지만 실제 불합격한 사람 진정 탈락을 해서 분류는 4개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나오는 그 지표 중에 중요한 게 선발률과 기초율이거든요. 이것도 개념을 잡아야지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데, 선발률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이제 합격선에 합격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인원 중에 전체 지원자 중에 진정 합격, 오류 합격, 요 A, B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합격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기초율은 뭐냐면 그 일을 실제 잘할 사람의 비율인 거예요. 그래서 질적 수준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전체 지원자 수 분의 합격한 사람이 있고 합격을 하진 않았지만 일을 잘할 사람, 그 두 그룹을 다 포함한 개념이 이제 잠재적 우수자라고 해서 그 기초율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 떨어졌지만 일을 잘할 사람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헷갈리는 개념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선발도구의 유용성이 기초율이 0.5일 때 가장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또 해석이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그 아까 이제 100명이 지원자고 100명을 다 채용했다고 쳐봐요. 근데 그 중에서 100명 중에 일을 잘할 사람이 이제 기초율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초율. 그러면은 여기에 선발도구라는 개념을 가져올 때 예를 들어 기초율이 90%라고 하는 거는 여기 A와 C가 90%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일을 실제 잘하는 거죠. 그러면 100% 중에 90%가 일을 잘할 사람이니까 선발도구가 없어도 그냥 대충 뽑아도 다 일을 잘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선발도구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한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기체율이 아예 낮아요. 낮다는 얘기는 여기에 그 일을 실제적으로 잘할 사람의 비율이 10%라고 치면 다 일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선발 도구를 가져온다 한들 이 부류에서 합쳐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너무 그 실제 일을 잘할 사람의 그거를 뽑을 확률이 엄청 안 좋죠. 그러니까 좋은 선발 도구를 아무리 써도 인재 뽑을 인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선발 도구의 의미가 좀 없어지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극과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체율이 50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실제 일을 잘할 사람이 50이고 일을 못할 사람이 50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오류 탈락자를 좋은 선발 도구를 써서 오류 탈락자를 좀 줄이면서 진정한 합격자를 높인다라고 하면 거기에 그 그렇다고 하면 선발 도구로 인해서 실제 일을 잘할 사람의 합격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에는 선발 도구의 그 유용성이 증가한다라고 판단해서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율과 0.5를 세트로 암기하셔야 돼요. 기초율이 0.5일 때 가장 선발 도구의 유용성이 높다라고 한 표현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너무 높으면 아무나 뽑아도 성공하니까, 그리고 너무 낮으면 뽑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선발 도구를 가지고 와도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개념을 알고 계시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측 변인과 중거 변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예측 변인은 이제 시험 점수를 얘기를 하고요. 중거는 업무 성과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단어도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0번을 풀어보면, 자, 예측 변인의 타당도가 커질수록 전체 집단의 평균적인 중거 수행에 비해 합격한 집단의 평균적인 중거 수행은 높아진다. 요 얘기는 뭐냐면, 그 타당도라고 하는 거는, 타당도는 이제 그 예측 변인이 시험 점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예측 변인과 중거 그 업무 성과 간의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타당 단계가 높은 얘기는 그 선발도가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선발된 사람들의 평균 성과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높아진다. 그래서 예측 변인의 그 합격 점수, 그 시험 점수가 그거에 대한 게 타당도가 엄청 좋으면, 잘 뽑으면 전체 집단의 평균적으로 일을 잘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을 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합격한 집단의 평균적인 일을 잘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맞는 문장으로 됩니다. 예측 변인의 타당도가 커지면 전체 집단의 평균적인 중거 수행에 비해서 합격한 집단의 평균적인 중거 수행이 높아지겠죠. 이게 전체 집단이라고 하면 얘보단 상대적으로 낮을 거잖아요. 두 번째로는 그 선발률이 낮으면 예측 변인의 가치는 커진다라고 하는 건데, 선발률이 낮다는 얘기는 그 점수가 엄청 큰 거잖아요. 점수가 엄청 큰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되게 타이트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발률이 낮다는 얘기는 그 선발 점수가 엄청 높다라는 거예요. 점수가. 그렇기 때문에 값이 커지겠죠. 엄격하게 뽑는 거니까. 그래서 선발 도구의 가치는 엄청 커진다. 변별력은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초율이 높을수록 선발 도구의 유용성 수준이 높아진다. 여기는 기초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기초율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인원이 거의 다란 얘기예요. 90% 해당이 되니까 아무나 뽑아도 다 일을 잘할 거기 때문에 높은 돈을 주고 선발 도구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유용성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고, 선발률과 기초율의 상관은 0이다. 원래 변수와 변수끼리는 원래는 영향성이 없는 게 맞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서 이론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뭐 우수한 기업에서는 우수한 지원자가 상당히 더 많겠죠. 그렇게 따지기 때문에 기초율이 상승할 수도 있고, 채용 인원이 축소해서 경쟁이 너무 심화됐을 때 뭐 선발률이 감소되면서 기초율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영향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답으로 쳐준 것 같아요. 틀린 답으로 해서.
그 0이다가 아니고 요거에 영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서 3번과 4번이 틀린 거로 해석을 해서 정답을 처리를 한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예측 변인의 점수와 그러니까 합격선의 점수와 중거 일을 잘할 것으로 이루어진 3점도는 1, 4분면은 높고 3, 4분면은 낮은 타원형을 이룬다. 요게 맞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돼야지 정의 상관관계가 나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무성과가 예측 변이 그 점수의 정의 상관관계를 가질 때 3점도는 이제 우상향 타원형이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예측과 예측 점수, 합격선의 점수가 높으면 그 일을 잘할 확률이 높아야지 그게 이제 상식적으로 맞는 거기 때문에 타원형이 된다라고 해서 요거는 맞는 문장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 선발도구에 관련된 것도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 관련된 기출문제를 다 모았거든요. 근데 요것만 이해를 해도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이해하고 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2014년도에 62번에 선발도구의 효과성에 관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옳은 거는 이제 니은하고 리을하고 미음이 이렇게 세 가지가 맞아요. 그럼 먼저 맞는 것부터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선발도구가 타당도가 높을수록 선발도구의 효과성은 증가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선발도구의 타당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 일을 잘할 사람을 이제 그 일을 잘하는 사람 잘 뽑았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이 실제로 일을 잘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당도가 높을수록 선발의 정확성이 올라가고 그거에 대한 효과성이 증가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는 기초율이 100이라면 새로운 선발도구의 사용은 의미 없다. 이 의미가 뭐냐면 기초율이 100이라는 얘기는 지원자가 100이라고 하면 100명이 모두 일을 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굳이 아무나 뽑아도 다 일을 잘하는데 굳이 돈을 들여서 선발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도 맞아요. 미음 같은 경우는 선발도구의 효과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은 여태까지 지금 타당도라는 그 계속 용어가 나오잖아요. 선발률, 기초율 요 세 개 가지고 계속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 세 개는 아주 맞는 말인 거예요. 중요한 개념은 기초율, 선발률, 타당도이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틀린 거는 이제 기억과 디귿인데 기억은 선발률이 2일 이상이 되어야 선발도구의 사용에 의미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선발률이라고 하는 거는 합격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2일 이상이다라는 얘기는 지원자만큼 다 뽑거나 아니면 지원자가 100명인데 100명보다 더 크게 뽑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크게 뽑는다는 건 지원자보다 더 크게 뽑는다는 건 의미가 없고 선발률이 이러면 다 뽑는다는 얘기인데 굳이 선발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그 선발률이 낮아요. 선발률이 낮으면 선발도구의 효과성 가치가 작아지는 게 아니고 왜냐면 선발률이 낮다는 얘기는 엄청 엄격하게 정말 그 성적도 좋고 막 다 따져가지고 엄격하게 뽑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뽑힌 사람은 일을 잘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선발도구의 효과성 가치는 커진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2018년도에는 그 인사선발의 그 테이블 있잖아요. 매트릭스 그거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합격자 중에서도 올바른 합격자가 있고 잘못된 합격자가 있고요. 탈락 중에서도 잘못된 불합격자, 올바른 불합격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올바른 합격자는 실제 합격도 했고 일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잘못된 합격자는 합격은 했는데 일을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합격자 중에 분류가 되어 있고 탈락한 사람 중에도 일을 잘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못된 불합격자가 해당이 되는 거고 불합격했지만 일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면 정말 잘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올바른 불합격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1번부터 보면 올바른 합격자는 A에 해당이 되고 요거는 일도 잘하고 합격도 한 거예요. 그럼 합격자를 받아서 채용이 된 것은 맞고 채용된 후에 불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만족스러운 직무 수행이니까 1번은 틀렸어요. 잘못된 합격자는 B에 해당이 되고 이것은 합격을 했지만 불합격점을 받아서 이게 틀렸고요. 채용하였을 때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일을 못하는 경우를 나타내기 때문에 2번도 틀렸어요. 세 번째는 올바른 불합격자는 여긴 거예요. 불합격했지만 정말 일을 못해요. 그래서 요거는 잘한 거죠. 그래서 3번을 보면 불합격자 받아서 떨어뜨렸고 일도 못하고, 그래서 이건 맞는 문장이에요. 네 번째는 C에 해당이 되고 잘못된 불합격자라고 해서 합격은 안 했죠. 요 말이 틀렸어요. 그래서 탈락은 했고 일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용된 후에는 만족스러운 직무 수행을 나타내는 사람. 요 뒤에는 문장이 맞네요. 다섯 번째는 인사선발의 과정은 궁극적인 목적은 올바른 합격자와 잘못된 합격자를 최대한 늘리는 게 아니죠. 이거 잘못된 합격자를 줄여야 되는 거죠. 줄여서 올바른 불합격자를 늘리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합격자 늘리고 올바른 불합격자를 늘려야 돼요. 올바른 합격자를 늘리는 방법은 잘못된 불합격자를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줄여서 올바른 합격자를 높이고 잘못된 합격자를 줄여서 올바른 불합격자를 늘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불합격자를 최대한 늘리는 게 아니에요. 줄여서 올바른 합격자를 늘리고, 올바른 불합격자는 잘못된 합격자와 줄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합격자를 줄여서 올바른 불합격자를 높여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대각선은 높여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야 정확도가 올라가니까요. 2015년도 문제에서 그 인사 선발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첫 번째 보면 선발 검사의 효용성을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물어봤어요. 검사 신뢰도이다. 이 말이 왜 틀리냐면, 우리가 그 타당도를 따질 때 관역의 그 목표에 대한 중앙값,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기서 10점이라고 하면 그 10점인데다가 써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2점에다가 던질 때마다 2점에다가 던지면은 그건 신뢰도는 높지만 우리가 원래 목표로 하는 10점에는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타당도가 선발 검사의 효용성을 증가시키는 거는 타당도라고 말을 해야 맞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사선발에서 기초율이란 지원자들에서 우수한 지원자의 비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기초율은 이제 그 선발에 대한 질적인 요소를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합격자와 그리고 잘못된 불합격자, 그러니까 그 직무 성과가 높을 건데 떨어뜨린 그 두 개를 합쳐야지 그거에 대한 기초율을 따질 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원자들 중에서 우수한 지원자의 비율이라는 걸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거죠. 세 번째는 잘못된 불합격자란, 이거는 그 불합격은 했지만 실제 일을 잘할 사람이란 거죠. 그러니까 불합격점을 받아서 떨어뜨렸고 이건 맞아요. 그러면 채용하였더라도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불만족스러운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3번도. 네 번째는 인사선발에서 예측 변인의 합격점이란 선발된 사람 중에서 우수 비우수를 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선발 기준에 대한 합격점인 거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우수와 비우수는 이제 준거에 대한 그 직무 수행에 대한 수행자 구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5번에 보면 선발률과 예측 변인, 그러니까 선발률의 그 합격 점수 간의 관계는 선발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준거에 대한, 왜냐면 엄격하게 뽑는다는 얘기고, 그 엄격하게 뽑은 사람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예측 변인의 그 합격선의 가치는 더 커진다라는 말은 맞게 되는 거예요. 그 2014년도에는 신입사원 선발시험 점수 예측 점수와 업무 성과 준거 점수 간의 상관계수가 0.4인데 요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발시험 점수는 예측 점수라는 용어로 쓴다. 업무 성과에서는 준거 점수라는 용어를 쓰니까 요것도 가끔 지문에 섞어 들어가니까 요것도 알고 계시고, 여기서 상관계수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 예측 점수와 준거 점수 간의 관계가 그 방향과 강도를, 그 관계에 대한 방향과 강도를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0.7 이상이면 매우 강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고, 0.3에서 0.7이면 그러니까 보통 상관관계 있는 거, 0.1, 0.3 약한 관계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결정계수라고 하는 거는 이 예측 점수가 그 업무 성과 준거 점수에 대해서
그 예측 점수인 이 변수로 설명 가능한 부분이 몇 %인지를 알려주는 게 결정 계수거든요. 근데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그 현상을 설명을 할 때 변수가 정말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결정 계수가 되게 작을 수밖에 없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해석을 해보면 상관계수가 0.3이고 그 0.4를 이제 제곱을 해서 결정 계수를 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해보면 0.4에서 이걸 제곱하면 0.16이잖아요. 그래서 그 선발 시험 선수가 업무 성과 별량을 16%를 설명한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긴 하죠. 왜냐면 다른 변수가 또 업무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해석을 해보면 그 선발 시험 점수가 업무 성과 별량의 0.4의 제곱이죠. 그래서 16%를 설명한다가 맞아요. 두 번째는 입사 지원자의 16%가 합격할 것이다. 이건 사실은 모르는 내용인 거죠. 입사 지원자의 회사 정원을 얼마나 뽑았는지 그거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입사 지원자의 40%가 합격할, 이것도 모르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선발 시험 선수 업무 성과 별량이 40%가 아니라 16%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거죠. 입사 지원자의 선발 시험 점수가 40점 이상일 경우 합격한다. 이건 또 모르는 내용인 거죠. 그 커트라인 절단점에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61번 집단 또는 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집단 사고가 뭔지, 집단 극화, 사회적 태만 중에서도 이제 무인승차, 난만큼 하기, 병호과, 무용성 지각, 그리고 사회적 촉진, 억제, 복종, 동조, 여기에서 좀 몇 개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집단 사고라고 하는 거는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응집력이 높은 조직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의 의견에 동의하려는 욕구가 매우 강해서 대안적인 행동 방식을 객관적으로 타당 있게 평가하지 못하고 그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현상을 집단사고로 해서 부정적인 면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 단어는 응집력이 높은 조직이라고 했어요. 요게 틀린 것으로 자주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집단극화 같은 경우는 집단 투입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타인의 영향을 받거나 상황 압력 등에 의해서 원래 나는 그 의견을 낼 거가 아닌데 갑자기 어떤 사람보다 더 세게 말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세게 계속 세게 말하다 보면은 자기의 그 의견보다 모함적이거나 보수적인 주장을 더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장을 이제 지지하게끔 되는 현상을 집단 극화라고 하고, 사회적 태만 중에서 무인승차는 구성원들의 노력에 의존해서 자신의 노력을 줄이는 거예요. 무인승차는. 그리고 봉호과는 이제 다른 구성원들의 집단에서 충분히 기여하지 않는다고 느껴서 봉의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줄이는 현상을 이제 봉호과라고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촉진과 억제인데요. 사회적 촉진, 억제. 이거는 다른 사람의 존재가 개인의 성과를 향상시키면 촉진이라고 하고 감소시키면 억제라고 해요. 그럼 요거 촉진, 억제하고 이제 집단극화랑 집단사고 요거를 기억해 두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그 교차 기능팀이라는 조직 내에 다양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루어진 팀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남만큼 하기 효과, 요거는 사회적 태만의 한 현상이다. 맞죠? 사회적 태만의 그 분류 중에 남만큼 하기 효과가 이제 들어가져 있었어요. 그리고 집단 사고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냐면 높은 응집성과 친밀성인데 여기서는 낮은 응집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를 골라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집단 사고다 그러면은 높은 응집성 요거를 핵심 단어를 들고 가서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주로 틀리게 나올 경향이 높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를 모르더라도 이것만 정확히 아시면 그냥 골라내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존재가 개인 성과에 부정적으로 한다. 사회적 억제. 높은 집단 응집성은 그 집단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긍정적인 내용에서 서로 다 단일하게 의견을 하는 거는 어쨌든 긍정적 효과를 낼 수가 있기는 하니까요. 그래서 요 말도 맞는 것으로 골라내시면 돼요. 12번 동기이론인데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특징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이론은 그 리안과 대시의 자기결정 이론이에요. 이것은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모두 우리 행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이고, 여기에서 내재적 동기를 조금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요소를 물어보는 것도 기출문제였거든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에 해당하는 자율성,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고 도전적인 과제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 해당하는 유능성,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으로부터 배려받으며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이제 관계성, 요 세 가지 요소가 이제 또 물어보는 게 이제 기출문제였어요. 해당하는 게 2021년도에 자기결정 이론에서 내적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기본 욕구,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 골라내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전체 지문에서 5개 중에 틀린 문항으로 골랐는데, 그 기출 2개가 모두 틀린 문장으로 들어가서, 골라내는 문제였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틀린 문항으로 들어간 것도 공부를 하실 때는 바른 걸로 고치면서 이 자기결정 이론이 다음 시험에서는 옳은 설명을 해서 골라내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틀리게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 효능감이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지 아니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론이다라고 설명해서 틀린 문항이었어요. 요거에 해당하는 내용은 그 반두라의 자기 효능감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지 아니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론은 반두라의 자기 효능감 이론이고, 자기결정 이론은 아까처럼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는 우리 모두 행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으로, 또한 여기서 내재적 동기를 오히려 중요도는 이제 외재적 동기보다는 내재적 동기가 더 중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내재적 동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아까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자기결정 이론 이렇게 있었고, 2015년도에도 역시 틀린 문항으로 들어가서 골라내는 게 역시 자기결정 이론이었었거든요. 여기선 이걸 얘기를 했어요. 대시의 이론은 외재적 보상이 주어지면 내재적 동기가 증가된다. 요 자체 말이 틀린 거로 언급이 됐는데, 반대로 내재적 동기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외재적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내재적 동기가 감소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쉽게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그냥 재밌고 흥미가 있고 호기심에서 그리다가 엄마가 돈을 준다라고 하면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다가 돈을 줄이면 외재적 요소를 보상을 줄여버리면 아이가 내재적 동기에서 그리던 것조차도 감소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동기 이론도 다양하게 많은데 그것도 다른 데서 한번 다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할게요. 63번 산업심리학에서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내용은 타당도와 신뢰도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타당도의 종류와 신뢰도의 종류,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크게 우리가 이제 신뢰도를 보면 뭐냐면 측정 도구가 얼마나 오차 없이 일관되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 좁게 모이는 정도라고 할 수 있죠. 관역이라고 하면 거기에 한 관역에 좁게 모이는 정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종류가 뭐냐면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있고요.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검사를 시간 간격을 두고 실시하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 또 하나는 난이도가 비슷한 2개의 다른 검사들을 만들어서 같은 사람에게 실시하는 것, 동형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는 한 번 실시한 검사를 홀수, 짝수로든지 이렇게 쪼개서 두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보는 게 반분 신뢰도예요.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크롬바 알파와 KR20 쿠더 리차드슨이 나오는 거거든요.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KR20 쿠더 리차드슨, 요거에 대한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 크롬바 알파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논문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 또 하나인데요. KR20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나왔던 게 정답 오답이든 아니면 1년같이 이분법정 문항에 사용하는 게 KR20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의 이제 종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타당도도 중요하게 이제 종류를 또
봐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내용 타당도가 있어요. 측정 도구 설문지가 연구하는 개념에 전체 범위를 얼마나 잘 포괄하고 있는지 전문가들이 정성적으로 판단하는 뭐 FGI 검토를 한다든지 문헌 고찰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 타당도. 안면 타당도는 이거는 그 피검자가 그 검사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이 검사가 그럴듯해 보이는가를 판단하는 게 안면 타당도예요. 그래서 이제 증거 타당도 같은 경우는 이제 동시 타당도, 예측 타당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측정 결과가 이미 있는 이제 증거에 따라 얼마나 잘 맞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공인된 외부 증거가 얼마에 잘 맞는지를 보는 게 증거 타당도인데 이 종류도 두 가지를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동시 타당도, 예측 타당도. 동시 타당도는 말 그대로 동시에 그러니까 현재 동시에 다른 기준과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영어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 영어 점수와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게 토익 점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점수와 관계를 보는 게 그 동시 타당도인 거고, 예측 타당도는 미래의 성과를 얼마나 잘 맞추는지예요. 대표적인 게 입사 시험 점수하고 성과, 들어와서 일을 한 다음에 성과 점수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게 그 예측 타당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거는 동시 예측 타당도가 있고, 구성 타당도도 되게 중요해요. 구성 타당도에는 수렴 변별 타당도가 있거든요. 수렴 타당도는 말 그대로 원래 구성 타당도가 그 구성 개념을 측정 도구가 얼마나 제대로 측정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는 타당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 개념, 그 관련 있는 변수와의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하면 수렴 타당도, 그 관련이 없는 변수끼리는 상관관계가 낮아야 변별 타당도,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독립 변수가 다양한데 그 각각에 해당하는 변수의 영향을 종속 변수 영향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독립 변수가 서로 그 상관관계가 낮아야지만 그 해당 변수에 의한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별 타당도는 관련이 없는 변수끼리는 상관관계가 낮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구성 타당도예요. 그래서 구성 타당도는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가 있고, 중거 타당도는 동시 타당도, 예측 타당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개념을 알고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내적 타당도에서 실험에서 종속 변인의 변화와 독립 변인과 과외 변인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신뢰하는 정도다. 그래서 과외 변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통제되어야 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 통제되어야 하는 변수에 있는 영향력이라고 하면 이 실험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는 정도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틀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동일한 검사를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실시하는 거라서 요게 뭐 1차와 2차, 그러니까 검사와 재검사 순서를 바꿀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역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순서 효과, 그 1차와 2차에 대한 거를 순서적인 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게 역균형인데, 그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그 시간 간격을 두고 그 두 번 검사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틀린 문항입니다. 쿠더 리차드슨 공식의 20은 검사 문항들 간의 내적 일관성 정도를 보여준다. 그 크롬바 알파랑 쿠더 리차드슨 공식 같은 경우는 이제 내적 일관성을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보는 타당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얘는 이분법적 그 이분 문항에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3번이 맞는 거고요. 내용 타당도, 안면 타당도. 안면 타당도 같은 경우는 그 피검자에 의해서 보는 그럴듯하냐, 이 설문지가 그럴듯하냐 이런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내용 타당도와 그 안면 타당도는 전혀 다른 거죠. 내용은 측정 도구가 얼마나 전체 범위를 잘 포괄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안면 타당도는 피검자가 얼마나 이 검사가 그럴듯해 보이느냐라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내용 타당도, 안면 타당도 동일한 타당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실험실 실험과 준실험 같은 경우, 실험실은 실험 정말 안에서 통제를 잘 한 상태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준실험은 사실 이거를 그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게 준한 실험이라고 해서 준실험인데, 그렇게 따지면 실험실 실험이 통제를 더 많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5번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도와 타당도 문제도 조금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류와 타당도, 신뢰도가 의미가 뭐있는지, 각각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도 꼭 체크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14번 라스무센의 인간행동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요. 라스무센 같은 경우는 숙련 기반, 지식 기반, 규칙 기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고 했어요. 요것도 그 용어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숙련 기반 행동 같은 경우는 사람이 충분히 습득하여 자동적으로 하는 행동을 말한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그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식 기반 행동과 규칙 기반 같은 경우는 의식적인 행동인 거죠. 그래서 지식 기반은 입력된 정보를 그때마다 의식적으로 체계적으로 처리해서 나타낸 행동을 말한다. 보통은 신입사원들 보면은 차근차근 메모해 가면서 열심히는 하지만 오류들이 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눈에 잘 안 보이는 오류를 발생하게 되죠. 숙련자는 딱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지식 기반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규칙 기반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억 속의 규칙에 기반한 무의식적, 이 무의식적이란 말이 틀렸어요. 사실은 의식적인 행동을 말하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고, 리얼 수행 기반 행동 같은 경우 분류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숙련 기반, 지식 기반, 규칙 기반 행동을 이제 세 분류로 나눴다. 그리고 규칙 기반도 역시 의식적인 행동을 말한다. 그래서 골라내실 때 이제 그걸 기준으로 골라내시면 되고, 정답은 기억 니은에서 1번이 답이에요. 65번 휴먼 에러가 그 라스무센이랑 같이 나왔어요. 2024년도에는. 그래서 스웨인에 분류한 휴먼 에러 유형도 좀 자주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좀 종류가 생략 에러, 시간 에러, 수행 에러, 순서 에러, 양적 에러, 불필요한 수행 에러 이렇게 종류를 분류를 하는데요. 위에서 이제 헷갈리게 조작 에러, 시간 에러, 위반 에러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포함 관계가 시간 에러만 해당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6번을 보면 인간의 뇌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여기에서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오메가파라는 거는 이제 존재하지 않아서 이게 틀린 문장이고, 델타파는 무의식, 실신 상태에서 주로 나타내는 뇌파이다. 세타파는 피로나 졸림 등으로 상태에서 주로 나타나는 뇌파이다. 알파파는 편안한 휴식 상태에서 주로 나타나는 뇌파이다. 베타파는 적극적으로 활동할 때 주로 나타나는 뇌파이다. 5번째, 감마파는 과도한 집중과 긴장 상태에서 주로 나타나는 뇌파이다 라고 해서 맞는 말인 틀린 문장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파가 아니라 감마파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67번 면적에 관련된 착시현상. 이제 착시현상도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한번 착시현상에 관련된 문제도 한번 모아볼게요. 면적에 관련된 착시현상은 이제 에빙하우스가 이제 정답인데요. 그 착시현상 종류가 크게 뮬러, 라이어, 펀조, 포겐도르프, 에빙하우스, 젤러, 델베프 이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뮬러 라이어 같은 경우 뭐냐면 가운데 선분 길이 A, B, C, D가 길이가 같아요. 실제는 같지만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 안쪽이냐 바깥쪽이냐에 따라서 길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A, B와 C, D 선분이. 그게 이제 뮬러 라이어. 두 번째는 폰조 착시인데요. 폰조는 사다리꼴 모양의 선길 위에, 선 위에, 요게 두 개 위에 같은 길이의 선분이 거리의 차이가 있을 때 뒤에 있는 것이 좀 더 길어 보이는 게 이제 폰조 착시예요. 원근에 의한 길이 착시고요. 포겐도르프 착시는 요거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 여기에 원래 요 아래에 있는 선이 사실은 일직선상에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일 때는 위에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거든요. 그래서 대각선이 직사각형 뒤를 지날 때 선이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어긋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착시가 아닌 방향 착시인 거죠. 여기 앞에 게 원래는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뒤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에빙하우스의 착시는 면적 착시인데요. 면적 크기 착시. 가운데 있는 두 원의 크기가 이게 같지만 둘러싸여져 있는 원의 크기에 따라서 원이 작고 크거에 따라서 가운데 있는 원이 커 보이거나 작아 보이는 착시가 에빙하우스예요. 그리고 젤러 착시는 평행한 긴 선들이 있는데 여기에 작은 서로 방향이 다른 그 선들이 교차할 때 긴 선들이 평행하지 않고 기울어져 보이는 것을 젤러 착시라고 합니다. 델베프 착시 같은 경우는 그 중앙에 원이 있고 같은 크기의 원이지만 바깥에 둘러쳐 있는 그 원의 크기에 따라서 가운데 있는 원의 사이즈가 달라 보이는 착시가 델베프 착시예요. 그래서 23년도에는 그
물리적 길이와 크기를 가지는 선이나 형태에 따라서 지각하는 크기 차이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길이에 해당되는 그래서 물려 라이어가 있고, 폰조는 원근 그거에 대한 이제 착시, 에빙하우스는 면적에 대한 착시인 거죠. 그리고 포겐도로프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직사각형이 뒤에 있으면 그 연결된 일직선상이 일직선상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건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현상. 그리고 델베프는 그 원이 두 개 같지만 외부에 쌓여져 있는 원의 크기에 따라서 가운데 원의 크기가 달라 보이는 게 델베프 착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크기 착시와 방향 착시로 구분을 할 때 동일한 물리적 길이와 크기를 가지는 선과 형태에 관련된 게 뮬러라이어, 폰조, 에빙하우스, 델베프가 맞는데 포겐도로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해당이 되고요. 2022년도에는 그 AB와 CD의 선의 길이가 달라 보이는 거,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 이게 뮬러 라이어라고 했어요. 답은 2번. 67번은 이게 폰조인 거죠. 이걸 외울 때 그냥 피읍으로 외웠거든요. 그래서 그 폰조 학시 현장에서 피읍 글자로 나왔을 때 그 거기에 나오는 그 선분이 두 개가 그 거리가 있으면 뒤에 있는 게 더 길어 보이는 현상, 원근처럼 달라 보이는 현상인 거죠. 그것을 이제 폰조 착시 현상이라고 했고, 2014년도에서는 동일한 길이의 두 선분의 양쪽 끝 화살표 방향이 달라짐에 따라 선분의 길이가 다르게 보이는 거, 이게 뮬러 라이어를 했어요. 뮬러 라이어가 두 번 출제됐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착시는 요 정도만 암기를 해서 맞추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68번 신체와 환경의 열교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거든요. 보통 열교환은 4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고요. 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접촉했을 때, 고체나 유체와 직접 접촉했을 때 열이 이동하는 거를 전도, 대류는 공기나 물 같은 유체의 흐름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는 거, 대류, 복사는 중간에 매개체 없이 그 전자파 형태로 열이 직접 전달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접촉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게 이제 복사. 증발은 이제 액체가 기체로 변해서 기와열을 뺏어가는 현상. 이게 이제 증발이에요. 그래서 이게 4가지가 있는데, 문제를 보면 대류는 이제 피부와 공기의 온도 차이로 생기는 기류를 통해서 열을 교환하는 것 맞고요. 두 번째는 반사는 피부에서 열이 혼합되어서 열 전달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반사는 인체 주요 열 교환의 4가지 방식이 아까 전도, 대류, 복사, 증발이 이제 4종류만 있다고 해서 이제 포함되지 않는 걸로 해서 2번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사의 정의는 복사열이 물체 표면에 닿았다가 흡수되지 않고 튕겨 나가는 것을 말하지만 그 열교환 방식 4가지 중에서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혼합되면서가 아니라 이제 흡수되지 않고 튕겨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증발은 땀이 피부에 열로 가열되어 수증기로 변하면서 열교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복사는 전자파에 의해서 물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열 전달 방법이다. 전도는 신체가 고체나 유체와 직접 접촉할 때 열이 전달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맞고요. 2번만 틀린 걸로 골라내시면 돼요. 69번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관리 물질이 아닌 것은 이라고 고르라고 했어요. 이 특별관리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전보건 규칙에 그 제 420조에 보면 6호에 특별관리 물질이란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별표 12에 나오는 특별관리 물질로 표기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별표 12를 보면 크게 관리대상 유해물질 종류로 유기화합물 123종, 금속류 25종, 산알칼리류 18종, 가스상태 물질 15종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유기화합물에 그 123종에 보면 그 가로를 치고 끝에 특별관리 물질이라고 언급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것을 이제 특별관리 물질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기출문제에서 나온 거는 이제 디메틸포림 아미드, 그리고 벤젠, 1,3-부타디엔, 1-그러니까 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 사용화탄소, 아크릴 니트릴, 아크릴로 니트릴, 아크릴 아미드, 그리고 트리클로로 에틸렌, 포름아미드, 포름알데히드,
요 종류가 이제 그 언급된 이제 종류고요. 금속류에서는 납, 그 무기화합물 이렇게 해서 특별관리 물질로 언급된 게 이제 기출문제로 나왔던 거고, 그 마지막에 나와져 있는 니트로글리세린과 트리에틸아민 이황화탄소 같은 경우는 어디에 나오냐면 그 같은 별표 12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 종류에서 그 특별관리 물질이 아닌데 트리에틸아민 같은 경우 특별관리 대상 물질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게 틀린 걸로 고르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황화탄소와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경우는 이제 별표 13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별표 13의 유해위험물질 규정령 부분에서 나오는 유해위험물질로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 안드모건 규칙에 따른 별표 12에 해당되는 특별관리 물질로 표기된 그 물질인 거고요. 그 5번에 해당되는 요 트리에틸아민 같은 경우는 그 특별관리 물질 표기로 안 되어져 있고 별표 12에,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특별관리 대상 물질이 아닌 걸로 해서 출제가 된 거예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전체를 암기를 할 수는 없고요. 출제된 것만 좀 위주로 모아서 암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이제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70번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에서 노출 기준 사용사의 유의사항. 이게 화학물질 및 인자의 노출 기준 이 문제는 매번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 화학물질 및 물질적 인자 노출 기준에 대해서 그 고용노동부 고시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의 부분은 항상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요거는 매번 나오는 기출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노출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 기준 이하 수준에서 요 말도 알고 있어야 돼요. 노출 기준 이하에서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노출 기준이라고 하고, 종류로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루 작업 시간 동안에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 이거를 TWA라고 하는 거죠. TWA랑 단시간 노출 기준 숏텀 익스포저 리밋에서 STEL 또는 최고 노출 기준 실링의 C로 표시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TWA, STEL, C 이렇게 세 가지로 표시한다. 여기에서 TWA라고 하는 거는 요것도 기출문제 나오는 거죠. 1일 8시간 작업 기준으로 한다. 요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유해인자의 측정치의 발생 시간을 곱하여 8로 나눈 것이다. 이 수식 같은 경우는 C1이라고 하는 건 실제 측정치고 T는 발생 시간이에요. 그거를 곱한 것을 모두 다 더해서 8로 나눴을 때 그게 TWA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단시간 노출 기준 STEL이라고 하는 것은 15분간의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값으로서 이 노출 농도가 TWA를 초과하고 TWA보다는 크고 초과하고 그 단시간 노출 기준 STEL보다 이하인 경우에는 1회 노출 지속 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돼요. 지속 시간은 15분 미만, 이러한 상태가 1일 4회 이하로 발생하여야 하며 각 노출 간격 60분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15 곱하기 4는 60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5, 4, 60. 이 숫자도 정확히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TWA를 초과하고 STEL이 이하인 경우에는 1회 노출 시간, 지속 시간은 15분 미만, 1일 4회 이하로 노출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게 STEL이고요. 최고 노출 기준은 근로자가 일일 작업 시간 동안 잠시라도 노출되면 안 되는 기준이에요. 잠시라도 노출되면 안 되는 기준. 요것도 언급되는 그 지문으로 언급되는 문장 중에 또 자주 나와요. 노출 기준 앞에 C를 붙인다. C를 붙여서 표시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출 기준을 사용할 때 유의사항인 부분도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노출 기준을 얘기를 한다.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 만약에 2개 이상의 유해인자가 혼재를 한다라고 하면 각 유해인자의 상가작용, 그게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유해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유해성이 더해짐으로 노출 기간을 제6조에 따라서 6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있어요. 그 노출 기준분에 각각의 측정치를 나눠서 그 각각에 다 더한 것이 일부를 초과하지 않아야 돼요.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산출을 해서 그 노출 기준을 사용해야 해요. 단독으로 존재하는
하지 않으면 이종 또는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유해인자가 혼자 하는 경우에, 두 번째로는 일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작업을 하되 이를 이용할 경우는 근로시간, 작업의 강도, 온열 조건, 이상기압 등이 노출 기준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꼭 재반 요인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해인자에 대한 감수성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개인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노출 기준 이하의 작업 환경에서도 직업성 질병에 이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노출 기준은 직업병 진단에 사용하거나 노출 기준 이하의 작업 환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업성 질병의 이완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자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요 말도 또 언급이 돼요. 그 지문으로 틀린 문항, 맞는 문항 골라낼 때. 그래서 직업병 진단에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업병 진단으로 노출 기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노출 기준은 대기오염의 평가 또는 관리상의 지표로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도 그 지문에 껴들어가서 골라내는 문제로도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로 보면 각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은 해당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노출 기준이라고 했어요. 아까 봤을 때 노출 기준은 일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아요. 노출 기준은 직업병 진단에 사용하거나 노출 기준 이하의 작업 환경이 맞는 이유만으로 직업성 질병의 이완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 자료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아래 또 언급하고 있었죠. 노출 기준은 대기오염의 평가 또는 관리상의 지표로도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요 두 개. 다섯 번째, 상승작용을 하는 화학물질이 2종 이상 혼재하는 경우에는 유해인자별로 각각 독립적인 노출 기준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요 말이 틀린 거죠. 그 수식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죠. 2종 이상 혼재하는 경우에는 혼재하는 물질 간의 유해성이 인체에 서로 다른 부위에 작용한다는 증거가 없는 한 유해작용은 계속 더해지므로 노출 기준은 각각의 그 화학물질 노출 기준분에 화학물질 각각의 측정치를 나눈 것을 다 더해서 그 값이 수치가 1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조건으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라서 그게 이제 틀린 것으로 골라내시면 돼요. 71번하고 72번 같은 경우는 작업 환경 측정 및 정도 관리에서 나오는 고시에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풀어보면 작업 환경 측정 및 정도 관리 부분에서 정의하는 그 용어 부분에서 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서 그걸 먼저 볼게요. 첫 번째로 액체 채취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시료 공기를 액체 중에 통과시켜서 액체의 표면과 접촉시켜 용해, 반응, 흡수, 충돌 등을 일으키게 해서 액체의 작업 환경 측정을 하려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을 액체 채취 방법이라고 하고요. 고체 채취 방법이란 요게 이제 지문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시료 공기를 고체의 입자층을 통해 흡입, 흡착 하여서 해당 고체 입자에 측정하려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 직접 채취 방법이란 시료 공기를 흡수, 흡착에 강해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채취대 또는 진공 채취병 등을 채취 용기에 물질을 채취하라는 방법을 말해요. 액체 채취는 이제 액체 중에 통과시켜서, 고체 채취 방법은 이제 고체 입자층을 통해 흡입, 흡착 해서, 직접 채취는 흡수 흡착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채취돼 진공 채취병을 채취 용기로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6번째 6호를 보면 근로자의 호흡기 위치에서 그러니까 반경 30cm 이내에서 새는 채취하는 것을 개인 시료 채취, 그리고 근로자 작업 행동 범위에서 호흡기 위치의 그 높이에서 고정해서 채취하는 것은 지역 시료 채취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개인 시료 채취란 그 근로자의 호흡기 위치에서 반경 30cm 이내에서 채취하는 것, 지역 시료 채취란 근로자의 작업 행동 범위에서 호흡기 높이에 고정해서 채취하는 것, 요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위 작업 장소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작업 환경 측정 대상이 되는 작업장, 공정에서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동일 노출 집단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단위 작업 장소라고 하고, 또 요것도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호흡성 분진과 흡입성 분진을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데, 호흡성은 폐포에 축적될 수 있는 크기의 분진을 얘기를 하고요. 흡입성 분진은 어느 부위에 침착하더라도 독성을 일으키는 분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도 이제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확도와 정밀도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요게 지문으로 틀린 걸로 나오거든요. 정확도는 참값에 접근을 했냐 그 얘기인 거고요. 정밀도는 반복 측정 분석했을 때 변동 크기가 얼마나 작은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정확도란 반복 측정 아니죠. 정밀도가 정밀도가 반복 측정이었잖아요. 정확도는 참값에 대해 가깝냐라는 게 그게 문제였기 때문에 1번이 틀렸고요. 직접 채취 방법은 아까 흡수 흡착 과정을 거치지 않고선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호흡성 분진은 폐포에 축적될 수 있는 크기의 분진, 흡입성은 어느 부위에 침착하더라도 독성을 일으키는 분진, 고체 채취 방법은 고체 입자층을 통해 흡입 흡착해서 고체 입자에 측정하는 물질을 채취하는 방법이라고 좀 전에 이제 읽었던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요건 이제 1번을 고르시면 돼요. 72번도 그 작업 환경 측정 및 정도 관리 등에 대한 고시에서 나오는 시료 채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게 문제였는데요. 요거는 이제 정의 부분은 아니고 그 19조에 따르면 그 시료 채취 근로자 수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내용을 먼저 볼게요. 단위 작업 장소에서 최고 노출 근로자, 요거에 또 시험 문제 지문으로 틀리게 나왔어요. 최고 노출 근로자예요. 최고 노출 근로자 2명 이상에 대해서는 동시에 개인 시료 채취 방법으로 측정한다. 요 말 개인 시료 채취 방법으로 측정하되 한 명이면 근로자가 한 명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며 만약에 동일 작업 근로자 10명을 초과한다 그러면 5명당 1명 이상 추가 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근로자 수가 100명을 초과하면 그냥 최대 시료 채취 근로자 수를 20명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지역 시료 채취 방법으로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 단위 작업 장소 내에서 2개 이상의 지점에 대해서 동시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2개 이상 지점에는 항상 동시 측정을 해야 되지만 단위 작업 장소가 만약 넓이가 더 넓어요. 그래서 5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매 30평방미터마다 1개 지점 이상을 추가로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 1번 보면 8명이 있는 단위 작업 장소에서의 그 평균 노출 근로자 2명 이상에 대해서 동시에 개인 시료 채취 방법을 측정한다라는 말에서 그 평균 노출 근로자 2명이 틀렸어요. 원래 평균 노출 근로자가 아니라 최고 노출 근로자였잖아요. 그죠? 아까 좀 전에 봤을 때. 그래서 최고 노출 근로자 2명에서 2명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개인 시료 채취를 방법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8명이기 때문에 10명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2명 이상 측정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시료 채취 시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5명당 1명 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된다. 아까 뭐라고 했냐면 10명을 초과한다고 했죠. 그래서 10명을 초과하면 매 5명당 1명 이상을 추가해서 측정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문항으로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 시료 채취 시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최대 시료 채취 근로자 수를 10명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는 없고요. 그 100명을 초과했을 때 아까 20명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도 틀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지역 시료 채취 방법으로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 단위 작업 장소에서 하나가 아니라 2개 지점에 최소 측정 지점수가 2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개 이상 지점에 동시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4번도 역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이제 틀리게 내기가 가장 편하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숫자를 명확하게 암기를 하셔서 풀어내야 되거든요. 5번째를 보면 지역 시료 채취 시 단위 작업 장소의 넓이가 50평방미터 이상이면 매 30평방미터마다 1개 지점 이상 추가로 측정을 해야 된다. 라는 거는 이거는 맞는 말로 이제 5번이 맞는 것으로 골라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조항도 조금 명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7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중금속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그 중독의 임상 증상은 급성 복부 산통의 위장계통 장애. 그러니까 중독의 초기나 급성기 증상으로 해서 배꼽 주위에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이제 납산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이제 그 위장이 연동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때 연동 운동의 신호를 주는 걸 교란을 시켜서 운동을 어느 정도 하고 말아야 되는데 계속 강하게 시키니까 장이 꼬이는 거서 어떤 큰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납이 운동신경을 손상을 시켜가지고 이로 인해서 승모를 들어 올리지 못하는 증상인 그 수화수 현상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이 납중독에서 가장 신경적으로 이제 잘 조절을 못하게끔 하는 게 이제 납중독 됐을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혈구의 친화성이 높아서 뼈 조직에 결합된다고 하는데 이게 납이 그 칼슘과 화학자 성질이 매우 비슷해서 우리 몸이 납을 칼슘으로 착각하면서 일어나는 증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칼슘을 착각해서 뼈에다 저장을 하게 되면 이 거의 그 체내에 흡수된 납이 뼈와 치아에 축적이 되고 나서 방광기가 수십 년에 달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 뼛속에 있던 게 녹아 나올 수 있어가지고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 세 번째로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헤모글로빈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필수적 효소가 있거든요. 근데 그 효소 자체를 이제 억제하다 보니까 생성이 잘 안 되라는 거죠. 그래서 철분이 있어도 헤모글로빈을 만들지 못해서 빈혈이 발생을 하고 실제 체내에 산소 운반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게 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중금속 같은 경우는 크롬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격 천공이로 대표적으로 이걸 골라낼 때 육각크롬 나오면 이제 크롬 골라내시면 되고요. 수호는 이제 미나마타병, 비소는 이제 피부 각화증, 흑색종 이런 거 이제 망간 같은 경우는 파킨슨 증후군 이게 그래서 이거 골라낼 때도 그 핵심 하나씩 암기를 짝꿍으로 해서 골라낼 땐 또 그렇게 골라내는 게 편하긴 하더라고요. 74번 포름알데히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기억, 자극성 냄새가 나는 무색 기체이다 라고 하는 거는 맞아요. 상온에서 강한 자극성 냄새가 나는 건 맞고요. 그리고 색깔이 없는 이제 무색의 기체입니다. 물에 잘 녹아서 그러니까 수용성이라는 거죠. 보통 이제 포름알레 형태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현장에서 사용할 때는 이제 세집증후군의 대표적 물질로 농가 코에 찌르는 듯한 냄새가 이제 특징인 거죠. 대사 경로는 이제 포름알데히드, 포름산, 이산화탄소 요거는 맞아요. 그래서 기억 디귿이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흡수된 포름알데히드는 체내에서 아주 빠르게 포름산으로 산화가 되고 이후 다시 분해되어서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어서 호흡이나 소변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중간 대사물인 포름산이 체내에 축적되면서 혈액의 산도를 떨어뜨려서 대사성 산증을 유발하고 시신경을 손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은 맞습니다. 니은 같은 경우는 호흡기를 통해서 빠르게 흡수되고 피부 접촉에 노출이 극히 적다. 여기에서 그래 물에 잘 녹기 때문에 흡입 시 코나 목, 점막에 빠르게 흡수되고 이제 자극을 주는 건 맞고요. 피부 그의 노출이 극히 적다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는데 포름알데히드는 피부를 통해서도 흡수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말이 틀렸어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리을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위한 생체 지표가 많이 존재한다. 발암성은 없다라고 했는데 그 화학물질 노출 기준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 같은 경우는 발암성 1A, 생체세포 변이원성 2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발암성이 존재를 하는 거고 생체 지표가 많다라고 했는데 체내 대사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혈중 농도 측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생체 지표가 이제 많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틀립니다. 그래서 직업적 노출 지표를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산업법에 나오는 이제 근로자 건강 진단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그 산업법의 그 129조에 따르면 이제 상시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건강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요게 이제 일반 건강 진단이라고 하고 두 번째 130조에 따르면 특수 건강 진단이 있어요. 뭐냐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거나 건강 진단을 해서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인데 그 판정을 받아서 작업 전환이나 작업 장소를 변경해서 현재는 특수 건강 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의사의 소견이 있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때 진행하는 검사는 이제 특수건강진단이라고 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하기 위한 거는 배치 전 건강진단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따라서 유해인자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강장애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이제 이거는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임시건강진단을 이제 할 조치를 명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37조에 따르면 그 건강장애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를 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요건을 갖춘 사람은 이제 직업병의 조기 발견,
발견,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건강관리 카드를 발급하거든요. 그래서 그 발급받은 근로자가 카드의 발급 대상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더라도 공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매년 1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카드, 관리카드 소지자 그 건강진단이 해당이 되고 임시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이렇게 해당이 돼요. 그래서 특수건강 1번 받고요. 배치전 건강진단, 건강관리카드 소지자 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다 맞고요. 4번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